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쟁과 여성 그리고 그 지연된 애도에 관하여 이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보면은 이제 독일에서 그 1952년까지 약 1245만 명이 자기가 살던 하이마트 고향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향이 독일에 계속 살았던 사람도 있고 또 독일이 아닌 동유럽 지역에 흩어져 살던 독일 국적자들, 어? 혈통이 독일인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패전국이 되고, 그래서 독일로 다시 추방되었기 때문에 난민의 신분 혹은 추방민의 신분이 되었는데, 여기 나와 있다시피 오래된 독일 출신의 새로운 독일 시민들이 이제 서쪽으로 도망치고 있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독일이 서유럽이니까죠. 동부 및 서프러시아, 포메라니아, 뭐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유고, 루마니아 이렇게 흩어져 살던 이런 지역에서 19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700만 명이 엄청난 숫자죠. 피난길에 올랐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끝없는 이런 피난 행렬이 이어졌고 그 가운데 아마 2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 7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200만 명이 중간에 죽었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가 뭐 남의 나라 일이고 또 홀로코스터, 유대인 학살 이런 거는 이슈화돼도 실제 독일 또 피난민들이 그 당시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건 독일의 부정적인 면만 자꾸 이슈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독일 사람들은 또 이런 거를 자기들이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기들의 이제 과거사 반성 때문에 말도 못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추방자의 정확한 수는 이제 확실히는 집계하기가 곤란하지만 대략 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비난민이나 추방자들의 수, 사망자들의 수 이렇게 구분도 잘 안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수의 독일 여성들이 나이를 막론하고 소련군이나 그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폭력과 살인의 희생양이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이들 피난민과 추방된 독일인들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독일 사회가 그 당시 전범국이라는 어떤 과거사 극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독일 사회에서는 이런 독일 여성들의 고통이 금기시되었습니다. 말하는 게. 자신들의 아픔을 말하기 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과오가 너무나 컸던 만큼 집단적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유럽에 살았던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오면서 겪었던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이런 걸 위로받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예. 여기 뭐 이런 여러분들 시간 나면 읽어보시면 느낄 수 있겠지만 죽음은 도처에 있다. 그리 위의 시체, 들판에서 썩어가고 있는 동물들, 시선을 두는 모든 곳에 끔찍한 광경들이 탈출하기 위해 배, 기차 또는 행렬로 내달리는 그 길에서 비극들이 넘쳐난다. 이거는 미리암 게프하르트라는 분의 이제 작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이제 경험한 거를 이제 문학 작품 속에서 표현한 거죠. 특히 젖먹이와 유아들이 굶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엄마들은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늙은 부모를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많은 사람은 구조선을 따라가며 자신의 아이를 차가운 물속에 던져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일어난다. 아직 전쟁의 와중이니까죠. 공습, 폭격, 시가전, 아군과 적군에 의한 총살, 훈련한 강제노동자 또는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에 의한 강도살인. 강제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또 강도살인 행각을 부리니까죠. 범죄자들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기차가 타버리고 뭐 이제 비행기가 공습하니까죠. 기차가 타버리고 차량 사고가 일어난다. 몸은 여유고 따뜻한 곳 따뜻한 옷이 없다. 추위, 습기, 굶주림, 갈증 그리고 질병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다. 게다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감정은 바로 적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여성들에게 저지를 짓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피난 가는 과정에서도
또 이 적군 자기들과 싸웠던 소련군이나 이런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행당하고 강간당할까봐 전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그 당시 독일인 희생자에 대해 다룬 문학 작품인데, 또 하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퀸트 그라스의 작품 개걸음으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보면 독일인 피난민, 특히 여성 추방자인 툴라 포크리프케, 이게 이제 주인공 이름인데, 이 사람의 기억을 중요한 소재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독일인 피난민들의 희생이 있었던 빌헬름 구스토로프 선박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실제 인물 3명하고 허구 인물 3명을 이 작품 속에서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이제 퀸트 그라스의 개걸음으로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작품을 읽어보면 각 주인공들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 경험 세대, 그 다음에 68세대, 68세대는 68운동, 우리로 치면 민주화운동의 그 68운동하고 조금 다르죠. 세대가 68세대네요. 미안합니다. 68세대. 그러니까 이제 손자 세대.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다른 각각의 이제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여기 68세대는 아마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68세대가 68운동이 독일에 있었거든요. 그 68세대를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손자 세대가 나오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기억을 인물화, 이런 3명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제 상징화한 거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갈등도 표현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이런 과거사를, 현재와 과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개걸음이라는 것은 바다개가 이제 걸을 때 옆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 개걸음 방식으로 오가면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윈드그라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현재 속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 과거를 현재로 다시 소환하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어머니 툴라 이야기가 이 독일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전쟁의 고통을 어머니의 관점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 여성들이 그 당시에 이 툴라의 어머니를 보면은, 어머니 툴라를 보면은 그 많은 피난민들, 여성에 대한 어떤 러시아 군인들의 강간이나 이런 어떤 기억, 이런 게 끊임없이 이 어머니 툴라를 통해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과 또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기억과 일체화된 어떤 인간이 이 작품 속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어머니 툴라에게 기억은 이 어머니를 완전히 후속하고 있고, 또 그런 기억을 계속해서 자기가 유지해야 하고, 또 대물림해야 하는 의무감, 그런 게 이제 있죠. 그래서 그라스가 이 작품에서 사실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그동안 많은 독일인들이 꺼려했던 독일인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 독일이 과거사 반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독일인 희생자에 대한 얘기, 특히 여성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금기 시대였거든요. 또 이제 일본이 생각나는데, 일본하고 비교하면 정말 우리는 어이가 없죠. 일본은 지금 독일처럼 이렇게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죠? 전범국이고 패전국이지만 과거사 반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이제 독일에 정말 반이라도 일본이 조금이라도 노력했으면 우리하고 이렇게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을 거죠. 좋지, 지금보다는 더 좋아졌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동안에 끌어했던 독일인 희생자, 특히 여성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이제 표현으로 보면 뭡니까? 계속해서 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끊임없이 다시 올라오는 오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심으로 가득 이렇게 쌓였지만, 그렇다고 외면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 그런 기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기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방과 피난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 그런 피난길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 특히 여성으로서 당해야만 했던 성폭력이나 이런 죽음 같은 이야기가 여전히 그 추방되는 그 과정에서 고스란히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물론 통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겪었던 사람들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읽어보면 더 절절히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미리암 게파르트의 작품의 일부가 또 소개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좀 집이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속 일부 인용인데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러시아인이 나타나서는 13세 소녀를 선택한다. 그 아이는 소리 지르고 같이 가지 않으려고 제안한다. 그 군인은 자신의 총을 장전한 후 모두 들어오게 하고는 그 소녀를 5분 안에 옆방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쏴버리겠다고 협박한다. 우리는 그가 그 총을 실제로 사용할 거라는 걸 매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협박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줘야 했지요. 그 소녀가 너무도 약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그는 그 소녀를 다른 군인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방에 나타나서는 우리를 다 들어오게 했고 이제 그 소녀의 엄마를 데려갔죠. 그녀는 여성들 중에 가장 젊었거든요. 그 엄마는 침대에서 성폭행을 당했죠. 자기 딸이 침대 앞바닥에서 다른 러시아 군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할 동안 말입니다. 그 엄마는 심지어 임신 중이었고요. 이런 작품 속에 이런 문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 실제로 당하는 여성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포항에서 추방되는 과정에 그 피난길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많은 여성들이 당했고 이런 여성들이 다시 자신의 가족들에게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그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이런 과거의 상처를 밝히지 못하고 숨겨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늦기 전에 그러한 마음속의 엉어리를 우리말로 하면 한이죠. 한이 맺힌다 할 때, 그죠? 그 마음속의 엉어리를 그 남은 기억들을 위로하는 애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 한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런 그 희생자로서의 독일인들의 기억이 피난이나 주방 화해 재단이라는 이런 형태로 좀 구체적인 형태죠. 2008년에 베를린에 설립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억의 반란, 반란이라는 말을 쓴 거는 그 당시 이렇게 금기시대에 왔던 이런 고백이니까, 그죠? 기억의 반란, 즉, 반기억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화적 기억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이 반기억의 등장은 독일 사회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약 6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사회 내에서도 이제 조금씩 독일인 희생자들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조금씩 공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건 어쨌든 독일인데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 여성들은 정말 힘들었지만 독일 사회가 자기들의 과거사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자기들의 희생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이건 그나마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고 또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죠? 이게 이제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제는 자기들이 그 비해국에 대해서 많이 자기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전혀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이런 그 경험은 독일뿐만 아니고 모든 전쟁 희생자들 중에서 전쟁을 겪었던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텍스트를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사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적인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독일인 희생자 기억을 이제는 개인 기억이나 가족 기억이나 뭐 혹은 집단 기억에 억압된 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하는 그런 공감대를 가지면서 공적인 사회적 기억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 이 재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공습에 잿더미로 변한 도시에서 자신의 고향이던 동유럽에서 강제 추방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들 스스로도 피해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종전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독일인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찾아내어서 그걸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 재단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베냐민이 한 말을 보면은 역사 서술이란 것이 성자에 의해 쓰여지는 지극히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불변하지 않고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고정되지 않고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구에 따라 수많은 기억 문화들 또 기억 공동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억압당했던 추방과 피난길에서의 여성들의 고통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 이래 이제 베냐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준비한 수업 동영상 중에 이제 보면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where visitors can remember the wartime sexual slavery victims' pain and pay tribute to those who have passed away. This is where the survivors' message of peace is delivered.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is located in the residential area of Mapogu District in Seoul. Following a trail of yellow butterflies leads us to the memorial hall for the victims. 저희 박물관은 할머니들께서 당신들이 당했던 고통 또 당신들의 역사를 이 후손들이 정말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교육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것으로 저희가 1994년에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박물관에 있는 이것이 이 벽면에 있는 건립 기금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수많은 9년 동안의 건립 기금을 내주신 분들 3분의 2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냈어요. 3분의 1은 일본 사람들, 일본 시민사회가 건립 기금을 모금해서 이 박물관이 지어졌습니다. After passing by butterflies freely flying above the wall of violence and discrimination, our relationship with wartime sexual slavery victims begins. Today, remember the life of Bae-bong-gi. Right next to the museum's entrance,
There's a picture of a girl painted in black on the left, and there's a sculpture of an old woman's faces and hands on the right. The contrasting images of the young girl and old women symbolizes the past and the future for the victims. The road covered in rough pebbles resembles the harsh life that the victims had to withstand. And at the end of the walkway, a stair leading down to a place that has been remodeled into a brothel appears. The woman on the screen is Bae Bong-gi. This is a video of her giving a testimony about her own sufferings. After walking past the basement, the wall next to the stairs is dubbed the Wall of Wailing. As we move into brighter areas, remorseful voices of the victims slowly turn into voices of hope, wishing the pain they had experienced never happens again. And at the end of the Wall of Wailing appears the exhibition hall. 2층은 이제 주로 역사관, 그다음에 운동사관, 생일관, 이렇게 추모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운동사관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운동사는 피해자들만의 운동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활동가들만의 운동이 아니라 활동가와 피해자와 함께 이룩해 놓은 역사거든요. UN 활동도 그렇고 모든 세계에 가서 활동했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박물관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위안부 기리미를 통해서 그냥 할머니들을 기리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해서 운동사관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There's an exhibition hall 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movement to resolve this issue. We can learn about the problems caused by the wartime sexual slavery issue and find records of legal conflict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through exhibits and videos. And we can also virtually take part in the weekly Wednesday rally. 이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픈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16세, 18세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서 지금까지 마치 피해자인 자기들이 죄 지은 사람처럼 그죠? 아무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말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나마도 이제 다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지금 생존한 분이 이제 몇 없거든요. 그나마 이런 박물관을 앞으로 이렇게 실제 정언이나 기록을 통해서 남기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자기들이 치부지만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 문화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강제 수용소든 또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그런 박물관도 많고요. 이제 침략국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자기들은 오히려 일본을 비교하면 이제 감축이 급급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독일의 행보는 어쨌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해 당사국에서 이런 걸 오히려 더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몇 년 안 됐지만 만든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설립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 계속 살아 계시는 건 아니니까 이제 뭐 생존자가 별로 없으니까 그죠? 대부분 돌아가시고 시간 관계상 조금 이 정도에서 줄이고요. 우리 텍스트를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독일의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이 독일 여성에 대한 강간 피해 대부분이 소련군 점령 지역에서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이제 추정인데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단일성 강간이 아닌 여러 번에 걸친 그런 윤간, 또 그 당시에 뭐 피임 이런 게 뭐 제대로 안 됐으니까 임신을 하면 낙태하는 경우 이런 거로 강제로 낙태시키고, 낙태하면은 그 애들이 죽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전혀 통계에 나오지 않죠. 낙태 등으로 사망한 경우도 추사는 약 24만 명이라. 그 미리암 게파르트의 저서에 나온 부분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을 점령한 군인들은 단지 해방자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 영국의 여성들은 성적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알려진 바와 달리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단지 러시아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인, 프랑스인, 그리고 영국인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비극입니다. 러시아인뿐만 아니고 소련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연합국이 점령했던 독일이 이제 그 당시 동독 서독으로 분단되기 전에, 그죠? 분단됐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동독, 서독 이렇게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식으로 러시아 이렇게 이제 각각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연합군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파르트가 자신의 저서 알스티 졸다텐 카멘, 군인들이 왔을 때라는 이제 이 저서에서 이 얘기를 이제 묘사를 했는데 1945년 전후로 독일을 점령한 소련군과 연합 군인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독일 여성 희생자들에 대해 이제 얘기를 합니다. 70년 이상이나 늦었지만 이제서라도 어렵게 입을 뗀 이유에 대해서 이 게파르트 저자는 희생자들이 생물학적 이유로 점차 소멸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성노예를 합시다. 뭐 성노예 할머니들이 그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은 것처럼 독일도 마찬가지겠죠. 생물학적 이유로 나이가 들면은 그죠? 점차 소멸되니까 이런 상황과 함께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과거에 대한 그 학자로서의 책임감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과 연합군에 의해 성폭행당한 독일 여성 수는 최소가 86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게파르트가 이제 저자가 물론 여성이죠. 이 게파르트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수치나 사례들이 하나같이 보여주고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뭐냐? 전쟁 속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무방비 상태 속에 놓여 있는 존재는 군인보다는 여성이라는 점. 여성과 노약자 중에 특히 여성입니다. 노약자는 뭐 그렇게 이제 성폭행 당할 염려는 없죠. 여성이 그 대상이라. 집으로 침입한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는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부 못하고 그걸 견뎌야 했던 그런 여성들의 입장, 그죠? 법도 지켜줄 수 없는 무풍지대 아닙니까? 전쟁 상태니까, 그죠?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저서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작가 마르타 힐리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적어나간 일기를 2002년도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권유해서 출판을 합니다. 처음엔 익명으로 출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이름을 밝혔는데 이 저서가 이제 제목이 함락된 도시의 여자입니다. 이 저서를 보면은 매일 온몸으로 부딪혀야 했던 공포의 순간을 담담하게 이제 일기 형식으로 자기가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구가 있어요. 1945년 5월 1일 토요일을 해상하는 일기에서 처음 성폭행을 당한 이후의 감정이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8년도에 자기가 기억하면서 이제 적은 거죠. 4월 28일 토요일 아침 이후 처음 펜을 잠든다. 그간 너무나 많은 일들, 두려움과 불안, 갖가지 감정으로 폭발 지경이었던 사흘이 흘러갔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주궁창에 깊이 빠졌다. 매 순간 값비싼 생존의 대가를 치른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생존한 게 오히려 고통이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 담겨 있죠.
매 순간 정수리 위를 폭풍이 휩쓴다. 우리는 그저 겨울에 날리는 나뭇잎들이고 어디로 얼마나 딸려갈지 모른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전쟁 중에 성폭력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승리한 군인들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트로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육체가 성욕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스탈린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런 말을 했어요. 포화 속에 수천 킬로를 달린 병사들에게 그런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강간을 이렇게 한 국가의 수장이 용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령지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을 병사들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대가다. 또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할 수 있는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마르타 힐리스의 일기 형식의 저서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만 더 봅시다. 나를 몰아붙인 병사는 턱수염이 허옇게 센 중늙은이였는데 술 냄새와 말 냄새가 났다. 그는 등 뒤로 문을 확실히 닫고 열쇠 구멍에 열쇠가 없는 것을 발견하자 등받이가 높은 안락의자를 문에 밀어붙여 놓았다. 그는 먹잇감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먹잇감을 침대로 몰며 돌진할 때 더욱 진저리가 났다. 나는 두 눈을 감고 이를 앙다물었다. 몸이 뻣뻣하게 굳었다. 구역질이 아니라 한기가 몰려왔기 때문이다. 등골이 서늘해졌고 뒤통수 주변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전율이 몰려왔다. 내 몸이 미끄러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베개와 함께 방바닥을 뚫고 땅속으로 깊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제 이런 일기 형식의 글이 베를린의 한 여인이라는 이제 작품이 또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영화화되어서 그게 이제 히트를 쳤고 자기들이 이제 희생자로서의 여성에 대해서 이제 담담히 묘사한 작품을 영화로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이런 여성을 성적 욕구를 위한 대상물로 여기는 거죠. 여기서 나온 표현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게 단지 소련군 점령지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고 아까 말했다시피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 이런 연합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1945년 4월 말에 독일 지역이 연합군의 손에 넘어갈 때까지만 해도 독일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연합군을 해방자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 한 교회 목사는 당시 분위기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성전의 분위기라고 이제 기억이 되었답니다.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이 소련군이 아니라 미군들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그런데 그 희망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연합군이 여기에 점령을 하면서 약탈이나 폭력 행위나 성폭력이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미리암 게파르트의 저서에 나온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일 희생자들은 자주 주먹 또는 무기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력을 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자주 남편이나 친인척이 있는 가운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친인척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부부로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간데도 얼마나 부부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남편이 부인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또 부인에 대한 기억과 이런 트라우마가 계속 남은 인생 그저 따라다니니까 이게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남편이나 친인척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거. 그리고 오랄이나 학문 선교를 강요당하고
강요당했고, 가장 어린 희생자는 보고에 따르면 7살로 성폭행으로 임질에 감염되었으며 가장 나이 든 희생자는 69세였다. 미리암 게파르트의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쟁 전시의 어떤 성폭행이나 이런 잔인함이 단순한 육체적 성욕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의도는 적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여성이 출산을 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여성의 이 몸은 적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근본적이면서 그만큼 치명적인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육체적인 본능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강간을 하고, 왜냐하면 이런 역할을 하는 신성한 대상을 훼손시킴으로 해서 적군에게 어떤 치욕을 안겨준다,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여자를 보호하지 못한 남성들은 또 자기들의 무력감을 그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여성들에 대한 수치심, 이런 걸로 또 나타나게 돼요. 또 아니면 여성에 대한 혐오감, 수치심과 혐오감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딸과 아내에게 자살할 것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동반 자살하는 등 자기 파괴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시의 성폭력은 철저하게 인종주의나 혹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인종청소의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남북한 대치 상태지만 그리고 우리도 독일처럼 언젠가는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한 희생은 절대로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좋아하는 국가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특히 일본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일본이 이제 6.25 전쟁 때문에도 일본이 패전국이면서도 빨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 우리 6.25 전쟁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6.25 전쟁 때 무기를 생산하고 미군들이 일본을 이제 그런 기지로 삼아서 전쟁을 치를 때 일본의 이제 경제가 오히려 그때 살아난 거죠. 6.25 전쟁이,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망언을 또 일본 극우 정치인이 서슴지 않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뭐 결국 우리가 뭐 미군의 도움으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겨도 우리는 이긴 게 아니죠. 국토가 황폐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고,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여성들이 또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어쨌든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민족이니까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이 분단됐을 때 서독이 돈을 거의 갖다 붙듯이 해서 동독을 지원하면서 돈을 주면서 민간인 교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서로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서로 인식시키고 교류하면서, 동독이 이제 서독이 굉장히 잘 사니까 우리는 서독의 마르크라를 원한다. 나중에 동독 내에서 유의가 일어나서 미국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남과 북이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남한을 동경하면서 남한과 통일돼야 된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의식을 가지도록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게 제일 좋죠. 지금 자꾸 이렇게 남북을 전쟁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런 정치인들은 정말 매국노이고 친일파이고 매국노이고 그런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사실은 보면 됩니다. 어떠한 미사역으로 위장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은 제대로 된 정치인이 아니죠. 그렇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자, 얘기가 조금 옆으로 또 빠졌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공동체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종전 직후에 이 소련군하고 연합군에 의해 이렇게 강간되거나 살해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금기시되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조금씩 그걸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역사의 가해자였던 독일인과 또 희생자로서의 독일인, 어떻게 보면 모순된 기억이죠. 이 모순된 기억이 충돌하는 것이 이제 자국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이런 점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 공적인 사회가 자국의 이 여성들의 성적 피해 사실을 기록하지 않거나 감추려고 했을까요? 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힘없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여전히 개인적인 불행으로 이렇게 지배해버리고 감추려고 했을까요? 이런 거는 결국 사회구조 내에서 여성의 위치입니다. 불평등한 권력관계, 남자와 여자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여성을 남자의 어떤 하위 부속품으로 생각하거나 남자보다 열등한 관계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남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렇게까지 숨겼겠습니까? 불평등한 권력관계죠. 그래서 사실 여성의 몸을 본격적으로 남성의 몸과 다른 논리체계로 이해하려는 그런 논리가 등장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0년, 300년 전이죠. 그 이전에는 여성과 남성을 같은 종으로 인식했는데 여성의 몸의 특수성이나 어떤 성적인 차이를 이렇게 굳건하게 해버리는 과학적 이론이나 법률적인 규제나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게 이제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신체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밝혀지고 또 이런 걸 연구하면서 많이 달라진 거죠. 연구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순결은 여성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성의 순결이 문제시되는 것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소유물을 남에게 훼손당하면은 그 남성이 화가 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 연유한다는 거죠.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래서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고, 그 당시에 남자는 바람펴도 좀 다툼은 있지만 웬만해서는 또 넘어가주고, 이런 그 분위기였다는 게 이제 문제죠. 가부장제 사회에서. 그죠? 그런 면에서 이 여성의 성이 남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재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침해하는 것은 당사자 여성에 대한 능욕일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능욕당한 여성이 속하는 남성 집단에 대한 모욕이 된다. 그래서 특히 전쟁 시기의 여성의 몸은 정결한 아내와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이제 규정이 됐는데 사실은 전쟁 치르면 그렇게 됩니까? 여성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인식에서 잘못된 인식에서 우선 벗어나야 되죠. 지금 여기 포스터 선전 포스터인데 보면은 전방으로 떠나는 남편과 담담히 이를 지지하는 아내의 모습. 포스트에 이 독일어로 지금 나와 있지만 Deutsche Frauen arbeitet im Heimat 뭡니까 이거 배야 그래서 독일 여성들은 고향 부대에서 일한다. 이런 이제 문구가 나와 있는데 남성들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여성들이 남자가 없는 남자의 일을 대신하고 또 양육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또 출산도 이제 국민들의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죠? 출산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게 오히려 여성이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도 나온 문구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도 체크하면서 제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44분이네요. 50분에는 그래도 웬만하면 맞춰야 되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요약하는 분위기죠. 우리가 이렇게 애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여기서 표현이 지연된 애도죠. 그때 필요할 때 애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게 결국 트라우마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어떤 한으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걸 풀지 않으면 죽기 직전까지 항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 과거 극복 과정에서 보면 이 전쟁 당시에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독일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가로부터 배제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애도 대상에서도 제외되었고 전후 보상 문제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너무나 불평등 아닙니까? 그죠? 어떤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에? 이거 자체가 벌써 불평등한 거죠. 그죠? 이렇게 애도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결정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하는 애도 가능성을 차등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결국 배타적인 관념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런 조국의 수치다. 조국의 수치인 이 자신들이 패배자임을 몸으로 증명하는 이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애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는 것보다 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권력으로부터도 애도받을 수 없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로부터도 애도받을 수 없고, 절대 애도받지 않아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이 여성들이. 이 여성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의 트라우마 속에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그죠? 성노예로 겪어야 했던 그 할머니들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의하면은 이 욕망의 대상을 상실한 경우 그 상실에 대한 애도 행위는 리비도를 상실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상실된 대상으로부터 철회된 리비도가 자아의 내부로 들어와 대상과 동일시된 자아에 대한 공격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평생을 우울증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애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 여성들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육체의 고통 속에 갇혀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결국은. 현재 자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과거를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항상 과거의 기억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애도 가능한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언제쯤 애도 가능한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텍스트는 이런 동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 생존 여성들의 숫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숫자가 계속 작아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사라진다 해도 이 여성들의 고통은 절대 사라지지 않겠죠. 그 무엇으로 가리려고 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조국의 과오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은 독인들에게 그리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내부에 억압되어 있는 고통을 직시하고 이를 진심으로 애도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과거를 용서받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애도가 우선 선행되고 그 이후에 고통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거죠. 목소리와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는 것이 바로 애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시간도 이제 50분 다 됐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6.25를 우리도 겪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어쨌든 치르게 되면 승자도 패자도 없고 모두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자명한 거거든요. 자, 지금 오늘 제가 수업 찍는 동안에 밖에 조금 소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정도에서 수업 마치고요. 자, 여러분도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